제목은 주제통합 8의 헤테로토피아와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 말이 제대로 하나 편한 단어가 없지. 일단은 토피아, 유토피아 맞지? 유토피아 말고 앞에 유가 아니라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다음에 사실주의, 사실주의적인 초현실주의. 말이 이상하죠. 리얼리즘이라는 게 사실주의인데, 사실주의적인 비를 넘어선 초, 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잘 보셔야 돼요. 자, 가지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해에도 이 연계교재에 미셸 푸코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철학에서도 나오고 건축에서도 나오고 예술에서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학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미셸 푸코 하면 장소, 공간 이런 건데, 일단 미셸 푸코가 뭐라고 했냐면, 장소에 관한 철학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뭐를 제시했어? 미셸 푸코가 제시한 것은 유토피아의 개념과 대별되는 개념. 대별이라는 말 학교에서 저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수행 평가를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단어 있잖아요. 이게 시험범위다. 그럼 대별 알아둬야 돼요. 대별이 뭐야? 대별? 대가 클 대자에다가 별은 구별, 나누다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누는 게 아니야. 아주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걸로, 크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크게 구별되는 걸로. 너 어서 와. 너 요거 챙겨. 요거 이거 보면서 같이 하자. 비 오니 지금? 자, 다시 한번. 야, 선생님들 이제 워밍업하고 다시. 미셸 푸코는 유토피아 개념을 제시한 게 아니라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을 제시한 거지. 근데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이 뭔지 아니? 유토피아 개념과는 크게 구별되는 거야.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뭐야? 이상향, 완벽한 세계, 그래서 얘기하면은 순백의 세계, 그리고 너무 완벽하기에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균질적인. 여기 보세요.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 공간 안에서 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여기서 순백의 중립적 공간은 유토피아를 가리킨다. 여기도 어서 와. 오케이. 요거 챙기고. 자, 순백의 중립적 공간 안에서 살지 않는다. 순백의 중립적 공간은 유토피아를 가리킨다. 선생님이 필기한 거 보세요. 미셸 푸코가 제시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제시한 건 헤테로토피아야. 만약에 미셸 푸코는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이건 아니에요. 미셸 푸코가 제시한 것은 헤테로토피아라는 거고,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헤테로토피아와 대별되는 유토피아를 얘기하는데, 유토피아의 특징, 순백의 중립적 공간. 순백의 중립적 공간. 이게 유토피아야. 그리고 푸코에게 유토피아란 현실에서 실제적인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이것도 무슨 뜻이야? 현실에서 실제적인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실제는 실제가 실제로 할 때 실제가 아니야. 실제야. 실질적 존재.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토피아가 어떤 장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점유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현실에선 없는, 이런 거야. 그럼 얘가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비현실적이야. 유토피아는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균질적인 공간이야. 아마 이 균질적 공간이라는 게 말이 어려울 거야. 균질하다라는 것은 고르다라는 거야. 뭐가 세고 뭐가 낮고 뭐가 많고 뭐가 적고. 자, 우리가 어느 지역 가면은 거기는 물이 많고, 어디 지역 가면은 모래가 많고,
어느 지역 가면은 산이 많고, 어느 지역 가면 바다가 많고, 어디 지역 가면 흙이 많고, 어디 가면 풀이 많고, 어디 가면 눈이 많고, 어디 가면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은 모든 게 다 평균이 아니라 들쑥날쑥한 내추럴한 건데, 유토피아는 모든 게 다 평균할 때 균이에요. 그 질적으로 유토피아는 모든 게 다 에버리지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지. 하나, 둘, 셋, 넷. 수행평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의 개념은 하나, 둘, 셋, 네 개다. 예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니? 이 말을 바꾸면 돼. 얘랑 얘를 다 바꾸면 돼. 근데 얘랑 대별을 한다는 요 헤테로토피아, 얘는 봐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현재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실제적 장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공간 안에서 유토피아란 불가능하다고.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유토피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있어. 현실에 있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이질적 공간이야. 자, 예상 문제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출제자라면 여기선 그렇게 문제 안 나왔으니까 학교에서는 충분히, 아니면 이게 연계가 되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다면 저는 얘를 A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에 실제한다라는 것과, 여기까지 현실에 실제한다라는 것과 현실과는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B로 놓을 겁니다. 이 A와 B는 이제 설명할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인데 되게 웃기지 않아? 현실에는 있는데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거야. 뭐가 있지? 푸코는 원시 사회에서 신성시되는 장소,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 그 파묘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일본 그 뭐 설명이 뭐하지만 어쨌든 귀신 있는 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묘를 보면 거기는 되게 신성시대죠.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성역 같고 함부로 파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 공간은 배우들이 아니면 거기 등장인물들이 땅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 있는 거잖아. 현실에 있으나 뭔가 다른, 원시사회에서는 신성시된 장소라든가 아이들이 다락방 가운데 자신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텐트, 이게 무슨 뜻이야? 나만의 아지트 같은 거였어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식구들은 모르는 나만의 장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바로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거야.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여기는 나만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정신병원이라든가 누군가에게는 감옥 같은 경우도 일탈을 위한 헤테로토피아라는 게 아니라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겠죠. 현실에 실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현실과는 이질적이다라는 것은 어때? 신성시되고 독립적이며 그 다음에 일탈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현실에는 있으나 현실 속에서 신성시되거나 아니면 나만 아는 독립적이거나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일탈이거나. 여러분들한테는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도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지.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어. 노래를 부르면 나는 뭔가 이게 좀 일탈된 느낌을 갖고 있어. 그럼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 그곳은 여러분들의 헤테로토피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글에 의하면, 특히 공간 철학자 미셸 푸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지치고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유토피아로 갈 수 있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유토피아는 없어요. 균질적이고 순백색이고 완벽한 것이고 비현실적이어서.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뭘 설명했느냐면,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유토피아와는 크게 대별되는 헤테로토피아를 얘기한 거야. 자, 이러한 공간이란 건 헤테로토피아겠죠.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권력으로부터 역시 벗어난 의미,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갖고 있는 반공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을 휘두르고 지배하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반대되는 공간, 반공간이다.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안이나 해방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또 출제자다 그러면 이 헤테로토피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이 집은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헤테로토피아는 선생님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철학적인 뭐 그런 건 아닌데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봤을 때 뭐야 이번에는 이 내용이 복합제재로 나왔네, 주제 통합으로 나왔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퀴어라는 거 알죠?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를 해요. 그것을 보기로 냈습니다. 그들의 그 성소수자 참가자들이 그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 퀴어 축제하는 공간, 아스팔트, 그 바닥은 현실에는 실제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낯설고 위험한 공간이지만 그 성소수자들만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 성소수자들은 어떤 곳이에요? 위안이 되고 해방이 되는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용도 좀 많이 좀 진보적이어서 기억납니다. 만약에 이게 연계된다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박스에다가 어떤 특이한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넣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다가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죠. 일반적으로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성다수자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성다수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극히 일부 사람들을 지칭하기에 소수자인데 무엇과 관련한 성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자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란 말이야. 그들끼리는 위안과 해방이 되고요. 많은 다수자들은 그게 위압감, 낯설다, 위험하다, 다르다, 이질적이다,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알아두세요.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푸코는 단락이 가는 세 단락이어서 잘 보면 돼. 얘들아 첫 번째 단락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했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 제기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항공간 넘어서서 현실 전복의 공간. 전복이란 게 뭐야? 뒤집는 거예요.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공간, 대항해서 싸우는 공간. 푸코에 따르면 얘들아 푸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버전으로 얘기하자면요 빨갱이에요.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떤 규제,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거로부터 많이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미셸 푸코 보면. 자,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고 현실 전복을 시도한다. 이게 주로 뭐로 나타나는 줄 아니? 뭘로 나타나 주로? 현실을 뒤집어야 돼. 지금 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부정적인 그 보수 세력이라든가 기득권 세력, 자기네들의 이득만을 지키려고 하는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돼.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겠어? 예술 영역이에요. 연극, 미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예술 활동으로 여긴 없어. 예술 활동으로 나온다. 이거 왜 선생님이 예술 활동이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예상 문제로는 또 이거 갖다가 예술 활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현실을 뒤집고자 하는 예술 활동 참고. 자, 또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야?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어느 사회이든 간에 어떤 차이에 따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어느 곳이든 헤테로토피아가 없는 사회는 없다.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고, 우리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동아리에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공간은 현실에서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테로토피아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놓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특성,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야. 이게 우리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다양하긴 하죠. 좀 어려운 내용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사회도 될 수 있고, 지역 사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라고 해봐요. 되게 많지. 현진이도 있고, 성원이도 있고, 슬비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지아도 있고, 시윤이도 있고, 한별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보는 거는 기존 질서예요. 야, 어떻게 준우랑 나랑 똑같아? 어떻게 승원이랑 나랑 똑같냐고. 서로 다른데, 다르지만 다른 하나라고 보는 것은 기존 질서예요. 근데 뭐 별과 네모와 세모, 얘네들은 서로 전체와는 다르네, 이렇게 규정하면 헤테로토피아야. 다시 설명할게요. 말을 좀 바꿔서. 자, 한별이는 머리가 깁니다. 저는 머리가 짧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은이는 뭐 이렇게 뭐 교복을 입었습니다. 누구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누구는 뭐 학교에 갑니다. 누구는 학교에 안 가고 공장에 갑니다. 되게 다르죠. 누구는 성격이 괴팍합니다. 누구는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냥 하나야 라고 보면은 기존 질서, 기존 권력, 좀 더 나가면 보수.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래서 다양해, 우리는 이래서 전체와는 달라라고 특정 영역을 만드는 그 자체, 특정 영역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복수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한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 있어. 근데 또 한별이는 이렇게 걸틀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해. 운동을 한 게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시민 운동을 한다고 쳐봐. 한별이는 여기에도 걸틀 수 있고, 여기는 무슨 다른 어떤 운동, 여기는 운동 걸터 있죠.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복수의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단수는 이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하나로 여기는 것은 기존 질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헤테로토피아. 괜찮죠? 그렇죠? 설명 생각보다 잘 되네. 그래서 다른 질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유토피아와는 달리 비균질적이다라는 거야. 이 말 때문에 유토피아의 균질적이다라는 것이 설명된 거죠. 유토피아는 모두가 에버리지야, 평균이라고요. 누가 모나거나, 누가 바보거나, 누가 착하거나, 누가 못됐거나, 뭐가 많거나, 뭐가 적거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갈게요. 세 번째. 푸코는 이 헤테로토피아를 바깥의 공간. 요건 다운표까지 쳤으니까 선생님도 네모를 칠게요. 바깥의 공간이라는 말로도 설명한 거야. 여지껏 우리 앞에서 보면
지금 선생님은 굳이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헤테로토피아를 그냥 사회 속에서의 비균질적인 다양성을 지닌 복수, 비균질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복수로 이렇게 세모 네모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세 번째 단락 보면 푸코는 또 헤테로토피아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바깥의 공간이라는 말로도 설명했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조합을 통해 배치된다는 거야. 이때 조합은 기존의 질서, 구조, 권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그리기 편한 도형으로 원을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원형 있잖아요. 자,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이러한 조합으로, 이 원이 조합인데요. 조합을 통해 배치되는데 이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존 질서, 예상 문제 또 해볼까요? 기존 질서, 이거를 정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정에 반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반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엔 통합을 이룬다. 그러면 합이죠. 그래서 미셸 푸코의 이 공간 철학은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연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기존 질서랑 그 다음에 구조, 스트럭처,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이 기존 질서와 구조 속에 생성되고 유지하고 있는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요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삶의 공간. 근데 바깥 공간은 기존 질서에 의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깥 공간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얘랑은 일단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존 질서와 바깥 공간이라고 설명하는 요 헤테로토피아는 무슨 관계냐면 갈등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푸코는 기존 질서에 입각해서 배치된 공간이지만 현실 어디에도 없는 곳은 유토피아,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공간, 기존 질서와 대립적 관계를 맺고 현실 어딘가에는 있는 곳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에 대해 푸코는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랑 각각 현실에 대한 감흥, 그 다음에 반감의 상상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장소다. 자, 유토피아는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유토피아는 현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감응의 상상력. 근데 바깥 공간이라고 했던 헤테로토피아라고 선생님이 그려오는 여기는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고요. 현실에 대한 반감의 상상력이에요. 아까 유토피아에서 설명했던 감응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감동한다는 거야. 받아들임을 느끼는 거야. 유토피아는 그래, 좋겠다, 좋겠다라고 수용하는, 긍정적 수용하는 건데요. 헤테로토피아는 싫어, 삐뚤어질 거야, 이런 반응의 반감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석할 때도 적용된다고요. 화폭을 현실 대항과 현실 전복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단,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바깥의 공간으로 다루는 현대 예술가들의 철학적 바탕이 바로 푸코에 있다고요. 그래서 푸코는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푸코는 저 새끼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보수, 아니면 우리 기득권, 아니면 기존의 권력 위협받고 있어, 저 영향력 있는 빨갱이 새끼, 이게 바로 미셸 푸코의 삶이었었어요. 1993년인지 4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십니까? 기존에 그때 유행했던 대한민국의 노래는 트로트였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어디 가나 트로트. 트로트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트로트 하면 아빠, 아저씨들, 아줌마들, 관광버스, 그냥 흥겨운 거,
그들이 그때면 1990년대 그때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내 평생 그때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은 없어요. 전 되게 풍요로웠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꺼져서 난리가 났던 게 97년도의 IMF예요. IMF 직전에는 진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 가장 어디 가나 좋아. 어디 가나 다 사람들이 웃음꽃 피고 지금 아니잖아. 다 부모님들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좀 힘들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내가 여기서 살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만큼의 행복함은 없을 거예요. 풍요로움에 대한 행복함. 그때가 언제냐면 올림픽, 서울 올림픽, 서울 아시안 게임 막 끝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막 이렇게 되고 건설 경기가 막 붐업되고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돈이 남아 돌았었어. 그때 대부분 다 차들 집에 차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그때 시작한 거예요. 모든 집에 자동차가 한 대씩 생기는 때가 그때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 기득권들이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는 되게 구린내가 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때거든요. 그럴 때 등장했던 그 즈음에 등장했던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대유감이라는 노래 알아? 한번 들어봐. 딱 듣잖아요. 졸라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발매 자체가 가사가 너무 세다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서태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그러니까 그거 발매 안 하겠다. 그럼 나중에 가사를 넣고 또 나중에 추후에 발매하죠. 이런 게 다 모두 뭐예요? 기존의 구닥다리, 권력,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려는 거예요.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봐. 그러면 그게 몇 년도니? 30년 된 노래인데도 지금 되게 세련됐고요. 가사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노래들이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도 있어요. 교실 이데아. 그래서 그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태지 아이들 좋아했죠. 그냥 이 시대에 저항하는. 그래서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뭐 이렇게 권력이 있겠지만 서태지야말로 우리들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린이들 사이 대통령 있죠. 뽀로로죠. 그거는 뺏을 수가 없지, 그렇지? 어린이 대통령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나도 한번 보자. 근데 가를 먼저 좀 풀어볼까? 가와 관련해서. 자, 할 게 많아서 계속합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순히 문제만 풀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도 가져갈게요. 가는 끊고요. 가만 봐.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개념을 끊고요.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개념은 뭐지? 그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비교. 다른 개념 뭐죠? 그렇죠. 유토피아겠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2번 보세요. 가는 끊고요.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특정 철학자가 누구겠어요? 계속 미셸 푸코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문제점 자체를 다루진 않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닙니다. 3번은 모르고 4번 모르고 5번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끊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얘는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할 수 있을까요? 2번.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푸코는 다양성 있는 사회에는 다채로운 모습에 마저 들려. 유토피아는 단순한 거죠. 현실이 없고요. 실제하지 않죠. 자, 2번.
푸코는 원시 사회에서 신성시된 장소는 현실과 완벽하게 동질적이야?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그래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브루통은 모르죠. 브루통은 모르죠. 이거 세 번째 모르네요. 자, 어쨌든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3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헤테로토피아와 관련한 거야. 누군가의 헤테로토피아가 끊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헤테로토피아가 되지 않을 수 있겠군. 맞죠? 자, 그러면 자,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헤테로토피아는 있나요? 한별이 있어요? 헤테로토피아? 한 번쯤 생각해 봐봐. 전 있어요. 저는 헤테로토피아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건 내가 그런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데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 제 드레스룸이 그 옷 걸어 놓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조그만 서랍을 열면 뭐 이렇게 옛날에 썼던 편지,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주셨던 라이터,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빠의 어떤 그 채취가 묻어있는 아빠의 물건, 돋보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정말 조그맣니다. 여기 옷 걸고 여기에 조그만 서랍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누우면 끝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엄마나 아빠가 보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요. 눕진 않고 앉아서 이렇게 있나 없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 아내가 알면 뭐 그런 것까지 소장하고 갖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것들을 나는 이렇게 좀 모아놓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뭐 이렇게 헤테로토피아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냥 그거는 잡다한, 심지어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버려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헤테로토피아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헤테로토피아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한테는 되지만 남한테 안 될 수 있죠. 이 말. 얘들아, 이거 연계교재고 여러분들 수행도 본다면서요. 헤테로토피아는 상대적인 속성을 지닌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 헤테로토피아가 없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아가 뭘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되게 소중한 거야. 근데 애들은, 다른 친구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거든요. 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기존 질서에 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만의 추억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뭐 그런 게 나만의 헤테로토피아를 지니는 그런 공간성을 띈 물건인데, 남들에게는 뭐야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속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얘는 되게 상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남들에게는 맞는데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는 아닌데 남들에게 맞을 수도 있는. 2번, 다양한 질서와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는 끊고요. 뭐겠니? 여러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하며 비균질적이겠군. 맞죠? 이것도 맞아요. 자, 이것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질서와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특히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동양권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유럽권에는 많아요. 유럽권. 자, 맞죠? 비균질적. 3번.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도 끊고요.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차별화되는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하겠군. 왜 굳이 학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 설정하기 나름이야. 공간이라는 개념도 설정하기 나름이야. 모든 사회라고 그랬어요, 본문에는. 얘도 맞죠. 4번. 유토피아는 헤테로토피아 달리 끊고 기존 질서에 따라 배치된 공간과 무관하게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쉽습니다. 내용 이해하면.
5번 개인이 일탈을 감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공간이다. 맞지? 그러면서 개인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맞으니까 땡. 4번 뭐 할 수 있나요? 자, 이거 왜 우리 마석고에서는요, 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내셨는지 알겠어요. 그 나지문 때문이거든요. 나지문에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있는데, 대페이지망이 뭔지 아니? 들어봤어? 자, 보세요. 르네 마그릿이 그린 피레네이 성이라는 작품에는 해변 위 허공에 마치 UFO처럼 떠있는 육중한 바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 알죠? 옛날 수능 초창기에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왜 기억하냐면 복수정답 논란에 해당되는 문제였었어요. 르네 마그릿 이거.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0학년도인가 99학년도 수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넘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이 피레네이 성으로, 그때는 언어 영역이죠. 근데 이게 복수 정답이 돼갖고요, 다 두 개를 다 답을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또 나온 거죠. 해변 위, 그러니까 르네 마그릿은 되게 유명해요. 어디에서 유명하냐면 국어 영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어 영역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그 다음에 또 금방 얘기했던 미셸 푸코. 하여튼 푸코다. 르네 마그릿이다 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바위는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고, 이 바위 정상에는 요새 모양의 성이 솟아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을 뜻하는 프랑스의 관용적 표현인 허공 위의 성곽이라는 말을 풍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차 대전 후에 전쟁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바람과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피레네이 성. 자, 1번 바위를 허공에 배치한 것에서 끊고요. 이상하죠?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배치. 어때? 괜찮아. 기존 질서 전복은 우리가 금방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끊고요. 이성이나 합리에 구애받지 않는, 야 이건 몰라요. 안 읽었으니까. 3번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크기로 바위를 크게 그린 것에서 끊고요. 평범한 현실 세계의 사물을 극대화하여 제시하는 대페이지망 기법, 몰라요. 하늘에 떠있는 성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감의 상상력이 작용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끊고요. 피레네이 성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을 엿볼 수 있고, 맞죠? 5번 허공 위의 성곽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미적으로 표현해낸 것에서 끊고, 예술을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체 현실 인식을 담보할 수 있는 도구로, 몰라요. 하지만 1번과 4번은 답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빨리 볼게요. 자, 야 너희들 그 대페이지망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대페이지망이 뭔지 알지? 대페이지망 하면 뭘 떠올려? 한번 검색해 봐봐. 그 대페이지망이다 딱 하잖아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 피레네이 성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도 남았을 거야. 그 도시에 비가 내리는데 검정색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우산 쓰고 있는 신사가 비 모양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맞아, 그거. 그래서 그 비와 비가 다 모두 거리가 평균적으로 똑같아요. 불가능하죠. 그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사들이 양복 입은, 검정 양복 입은 신사가 이렇게 있는데, 비를, 우산을 쓴 신사가 비 모양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지배받고 있는 그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중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용하잖아요. 맞지? 근데 그 중력 자체를 거스르는 거야. 아까 피레네이 성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대페이지망 기법 빨리 읽으면 돼요. 봐봐.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과 잠재의 의식을 탐색하는 예술 혁신 운동이다. 봐봐. 초현실주의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는 특성.
그 다음에 비합리적 잠재의식. 비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잠재의식을 막 찾는 거예요. 이러한 예술혁신운동, 예술혁명이라고도 해요. 레볼루션이죠. 그래서 1920년대의 합리주의를 만능으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반동, 아까 가 지문으로 가면 반감, 반동, 반감. 자, 왜 1920년대의 합리주의냐? 얘들아, 왜 그럴까요? 응? 1920년대의 합리주의를 만능으로 여기는 그때가 서구를 생각해 봐봐. 1920년대면 뭐가 그렇게 활발했을 거야? 공업,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고 모든 삶의 범주를 합리적인 걸로 다 씌우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때로는 좀 답답하더라도 본질적인 걸 찾아야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균질화해버리고 모든 걸 대량 생산화해버리는 풍조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24년에 출판된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자, 부르통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 등 어떤 법칙, 어떤 규율에도 구속되지 않은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주장했다. 왜 가지문과 나지문은 서로 다르지만 왜 하나의 세트로 묶였는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부르통은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는 모방에 불과하다. 산을 보고 산을 그리고, 여자 얼굴을 보고 여자를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 강물을 그리고, 꽃을 보고 꽃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모방이야. 그래서 부르통은 모방을 부정적으로 여겼죠. 이성에서 해방된 순수한 상상력,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예술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르통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의 통제에 대한 상상력 해방이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선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자, 이거 중요하죠. 제가 또 출제자라면 이 부분 문제 낼 겁니다. 이성의 통제에 대한 상상력의 해방. 상상력이 아웃 오브 이성. 상상력이, 자, 상상해봐. 시윤아, 그거 상상해봐. 네네 했는데 여전히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성적인 것을 깔고 상상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요. 아예 이성의 통제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완벽한 상상력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의 해방이 먼저 해결돼야 될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상력이 먼저다. 예상 문제 한번 해볼까요? 부르통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상상력을 이끌었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완벽한 상상력 이후에 만들어내는 그림, 그림과 같은 예술이 된단 말이야. 상상력이 예술의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에 그쳐서는 안 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가? 상상력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현실주의 중요하고요. 초현실주의를 얘기한 부르통 중요하고요. 부르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상력의 해방입니다. 상상력의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야? 이성적 통제. 이성의 통제에 대한 해방. 지금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하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는 합리주의를 만능적으로 여기는 풍조. 문제 한번 내볼까요? 합리주의를 만능적으로 여기는 풍조. 만약에 이걸 밑줄 긋고 가지문과 연결하라고 하면 뭐예요? 기존 질서입니다. 여기에 따른 반동? 이건 뭐예요? 반감이 되겠죠. 헤테로토피아의 반감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락. 부르통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자, 교과서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필수 교재로 여겨졌는데,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꿈을 분석해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꿈의 해석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행동은 의식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무의식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더라.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어떤 인간 행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네. 완전히 우리과인데 프로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필수 교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의 어떤 이론이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프로이트 분석에 기대요. 이러한 분석에 기대요. 실제 않은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적 세계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무의식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초현실주의적 세계에 주목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멈춰봐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거죠? 현실에 존재해, 안 해? 해요. 하지만 비균질적이며 반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누구에게는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프로이트 분석에 기댄 초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초현실적 세계는 실제 않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식적 사고를 피하고 계획 피하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자동기술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기술법 때문에 이때가 1920년대죠. 그럼 대단한 거예요. 날개를 쓴 이상 알죠? 이상의 날개 자동기술법으로 쓴 거잖아요. 그치? 이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 대단한 거라니까요. 서양에서 막 유행하는 것을 받아서 무의식으로 쭉 쓴, 띄어쓰기도 무시한 자동기술법. 이번에 이상 작품도 연계 작품에 나와 있잖아요. 날개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현실과 상상,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 의식과 무의식, 자연과 초자연, 과거와 미래, 얘네들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들을 결합하기도 했다고요. 이상한 것끼리 결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페이지망이란 말이야. 이상한 거야. 바위 위에 성을 그려놓는다거나. 그치? 이러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초현실주의 미술가가 바로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르네 마그리트란 말이야. 벨기에 출신의 화가로 192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고요. 마그리트는 정교한 리얼리즘을 활용했다. 정교한 리얼리즘을 처음에 활용했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 정확하게 리얼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페이지망 기법이 결국에는 파리 예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됐고요. 나중에 1930년 정도 되면 그래, 너도 우리의 초현실주의파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초현실주의와는 구분됐대요. 그러면 얘들아,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볼래요? 기존의 초현실주의는 뭐야? 기존의 초현실주의, 말 그대로 이성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무의식의 자동기술법의 예술인 거예요. 근데 르네 마그리트는 정교한 리얼리즘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어떤 기법을 썼다고 그랬어요? 대페이지망 기법을 썼다고 그랬죠. 얘들아, 대페이지망 기법은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지금 경기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있겠지. 지금 걔네들이 논술을 보고 갔겠죠. 논술을 보고 경기대학교에 합격해서 다닌 지금 현재 1학년, 여러분들보다 1년 만에 1학년은 논술 문제가 대페이지망이었었어요. 경기대학교, 세종대학교 인문논술 주제가 대페이지망이었다고요. 대페이지망은 뭐야? 제가 수업을 해서 안다니까요. 대페이지망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얘네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식과 무의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연과 초자연이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와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낯선 거예요. 근데 왜 기존의 초현실주의라고 밑줄 치고 문제를 낸다면 기존의 초현실주의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무의식으로 그려버린 거죠. 근데 마그릿의 초현실주의는 뭐야? 기존의 초현실주의와는 구별됐다고 그랬죠. 어떤 건지 아니? 정교하게 그린 것과 정교하게 그린 것을 이상하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연결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페이지망 기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르네 마그릿의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초현실주의와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얘들아, 가끔 초현실주의 하면 또 누구 생각나니? 피카소. 뭔 말인지 뭐야 모르잖아. 근데 르네 마그릿의 그림은 또 아니야. 얘들아, 피카소가 공산주의자였던 거 알아요?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전위적이고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알아먹든 안 알아먹든 자기 고집 강하고 자기 세상의 영역을 딱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 모두 소위 얘기하는 빨갱이, 적색분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넘겨볼게요. 마지막 단락일 겁니다. 대페이지망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완전히 낯선 곳에 두어서 비현실적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데, 마그릿은 사물을 전혀 예기치 않은 공간에 배치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물을 극대화해서 불안함, 기묘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늘 위에 떠있는 바위, 방 안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장미꽃, 이런 것들이야. 마그릿은 뭐라고 했냐면, 초현실주의적 사고는 상상된 것이지만 초현실주의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 뭐랑 비슷해? 헤테로토피아랑 비슷하죠.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해 안 해? 존재하죠. 존재하면서도 기존 질서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짐을 묶어놓은 거라고요. 이 말에서 마그릿이 대상을 왜곡하기보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대페이지망을 통해 현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실현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1번 아까 답 나왔었나? 답 안 나왔, 1번 나왔죠. 그럼 나를 갖다 확인해 봅시다. 나는 특정 예술가가 독자적인 기법을 창안하여 정착시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방식은 없습니다. 순차적도 없어요. 땡. 그 다음에 몇 번 해야 되죠? 4번. 나는 현대 미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미술 기법에 장단됐습니다. 아닌 거 알겠죠? 2번은 어떻게 했지? 푸코 3, 4, 5번 남았죠. 자, 브루통은 끊고요.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위한 동력으로 끊고요.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맞지? 어떠한 상상력이야? 좀 더 추가해볼까? 어떠한 상상력이야? 기존 질서, 이성의 통제로부터 해방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자, 얘들아, 요거 2번에 3번에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성의 통제로부터 해방된 이란 말을 쓰면 선택지가 좀 변형이 되는 거예요. 4번, 브루통은 마그리트의 리얼리즘을 통해 초현실주의적 미술 경향을 됐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법은 끊고요. 프로이트가 꿈에 대한 분석을 이론을 창안하는데 무슨 소리야? 순서 바뀌었죠.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이 뭐 한 거야? 새로운 예술 기법을 만들어낸 거지.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3번 아까 풀었고요. 4번 자, 몇 번 했더라 아까? 1번은 깠죠. 1번은 맞으니까 제거했고요. 몇 번 남았니? 2, 4, 5번? 2번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끊고요. 이성이나 합리에 구애받지 않는, 금방 읽었던 르네 마그릿의 초현실주의. 맞네. 그 다음에 몇 번? 3번인가요? 그래. 상식을 넘어선 크기로 바위를 크게 그린 것에서 끊고요. 평범한 현실 세계 사물을 극대화하여 제시하는 낯선 것들과의 결합인 대페이지망. 맞지? 4번 볼까요? 했고요. 5번, 그럼 다 5번이잖아요. 자,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허공 위에 성곽
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미적으로 표현해낸 것에서 끊고요. 예술을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체 현실 인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초현실주의자들이 공동체의 현실 인식을 얘기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 괜찮죠? 자, 그러면 주제 통합 10도 읽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더운데?